한국은 아주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그들을 공짜로 지켜줘야 합니까? 이제는 그들도 우리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십시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선 한마디가 2026년 봄 한반도를 거대한 폭풍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밤 공기는 기름 냄새와 화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기들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향해 날아오른 그 순간부터 세계의 지형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고 페르시아만 입구, 폭이 불과 33km에 불과한 그 좁은 물길,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다니는 이 해협이 막히자 국제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쳤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긴급 연료 절약 조치가 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서해관계망 서비스 플랫폼에 한 줄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역으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한 줄의 글은 서울의 국방부와 외교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틀 뒤인 3월 16일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일본은 원유의 95%를, 중국은 90%를, 그리고 한국은 35%를 바로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협 문제를 도와야 할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눈치챘습니다. 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한국에 4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8,500명이지만 그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당신들은 우리를 도울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 뒤에 숨어있는 진짜 청구서를 읽어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미국 기억연구소의 제쿠퍼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3월 18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공개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과 일본은 그냥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전 세계 외교가에 냉수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한국은 노라고 말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였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파병을 요구하기 시작한 맥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이 개시되었고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이 선택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도 핵무기도 아닌 바로 원유 수송로의 봉쇄였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숨통을 쥘 수 있는 급소였고 그들은 그 급소를 실제로 틀어쥐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해협을 통과하려 했던 민간 화물선들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잇따라 피격되었고 한 명이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선박 소유주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며 항로 변경을 택했고 이는 곧 물류 대란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내놓은 구상이 바로 동맹국들이 함께 군함을 파견해 상선을 호위하는 연합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은 사흘 만에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전쟁 상황이 안정되면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민을 위험에 노출할 준비가 된 나라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동맹국들이 등을 돌리자 트럼프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미국을 잘 아는 측근들조차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것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불러 모으려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 전략적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시아로, 특히 한국과 일본으로 향한 것은 어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유럽이 거부한 자리에 아시아 동맹국들이 채워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논리의 배경에는 단순한 군사협력 이상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군 기지를 자국 영토에 두고 있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의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이라는 또 다른 압박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즉, 이 파병 요구는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맹관계의 총체적 청산 요구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쿠퍼 연구원이 한국은 거절할 위치가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복잡한 구조를 꿰뚫어본 발언이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크리스티 고벨라 선임 고문이 3월 19일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 말은 이 전체 국면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태가 어떤 의미에서 충성심을 알아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틀리면 탈락이고 맞으면 통과인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트럼프 자신도 3월 16일 백악관에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역설적으로 파병 요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트럼프 스스로 고백한 셈입니다. 군함 한 척을 더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러운 동맹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심 시험이 무서운 이유는 그 결과가 단지 이번 파병 문제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은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에 대한 관세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무역 보복을 가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얼마나 미국 편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과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도 이 충성심 시험의 결과물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쿠퍼 연구원은 직접 파병 대신 간접 지원의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인도양 먼 바다에서의 급유 지원처럼 이란의 직접 공격 위험을 피하면서도 미국에 일정 수준의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벨라 고문도 일본이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구상인 황금돔 계획에 참여하거나 이란 관련 작전으로 소진된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무기 생산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군함 파견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기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충성심을 증명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결국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파병이냐 거부냐의 단순한 이분법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여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느냐, 그 기여가 미국의 눈에 충분해 보이느냐의 복잡한 외교적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한국의 선택지는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3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대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파병 결정이 행정부 단독으로 내릴 수 없다는 법적 제약을 명시한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의 발언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이 신중한 표현 뒤에는 사실 엄청난 부담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이미 3월 18일 저녁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긴급 집회와 행진이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국내 정치적 반발이 극심할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한미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쿠퍼 연구원이 지적한 또 다른 현실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미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 방어의 핵심인 주한미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군함을 멀리 중동으로 내보내야 한다면 그것은 이중의 안보 공백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국 입장에서 파병 결정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쿠퍼 연구원이 평가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이란이 동세안 해협을 통해 원유를 들여오지 못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원유의 35%를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한국으로서는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적 이해관계 역시 한국이 완전히 발을 빼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파병을 하면 안보 공백과 국내 정치적 반발이라는 위험이 있고 파병을 안 하면 동맹관계 훼손과 에너지 위기 방치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대가가 따르는 구조 속에 한국은 놓여 있습니다. 이 사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지형 변화에
신호탄입니다. 쿠퍼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선택지가 제한적이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신뢰하기 어려워질 경우 중국 쪽으로 더 기울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동맹국들의 일방적인 요구만 할 경우 동맹의 구조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거부 행진은 이미 그 방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이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이번 한 번의 거부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동맹 운영 방식에 대한 유럽의 집단적 저항의 시작으로도 읽힙니다. 한국은 유럽과 다른 처지에 있습니다. 유럽은 나토라는 집단 안보 체계 안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한국보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이고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안보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한국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그 구조적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등을 돌린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을 향한 요구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은 거절할 위치가 아니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정부는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한 외교적 계산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군함을 보내되 위험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의 보급 지원이나 급유 역할을 맡는 방식 또는 무기 생산 협력이나 기술 지원 같은 간접 기여 방안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태가 일회성 외교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하는 것들, 방위비, 무역 균형, 군사 협력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하는 동맹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정교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